유일한 남성이시죠?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은하선 작가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역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오세라비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선옥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많은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오늘 저는 자리에 어쨌든 어떤 합의점, 해결점,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최대한의 합의 지점과 최소한의 동의 지점, 그걸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대한의 합의점과 최소한의 동의점을 꼭 이선옥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제가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분명히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원인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각한가에 대한 진단, 차이점을 나누고 팩트체크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승욱 작가님이. 네, 저는 일단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젠더 갈등 원인과 배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그냥 성별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제가 방송하거나 말을 할 때 젠더 이슈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원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젠더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야 하나, 저는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맞추고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성별 갈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젠더 갈등이, 성별 갈등이 심해졌고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2015년부터 일련의 사태가 이어졌죠. 데이트 폭력을 폭로하고, 또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중요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갈리아 사태가 있었고, 이른바 미러링 전략이라는 전략, 그다음에 여성 혐오, 그다음에 해화역 시위, 그다음에 이수역 폭행 사건, 그다음에 미투 운동,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커다랗게 화제가 되고 사람들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세대의 운동 방식, 활동 방식과 만나서 저는 이게 큰 화학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운동 방식으로 인해서 이런 일련의 운동들이 이전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일들이 확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보 언론이나 진보적인 단체들이 운동적으로 가세를 하면서 페미니즘 뉴웨이브가 만들어졌죠. 우리 사회에서. 이게 영페미냐 이런 개념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라기보다는 어쨌든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도 뉴웨이브라고 칭할 정도로 페미니즘 뉴웨이브가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그 현상을 일단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이 그래서 어떤 결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일단 여성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요구하는 주장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성운동의 확산과 비례해서 여성혐오라는 개념, 성범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개념들이 무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속도를 대중들이 못 따라가요. 여기에서 일단 괴리가 하나 있고요. 이런 온도 차이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설득이나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좁혀지기보다는 계속 이런 식의 온라인 상에서의 굉장히 극단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갈등에 휩싸였고, 그리고 과대표되는 경향도 있고요.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여성운동의 확장과 더불어 여성운동에 대한 반감이 같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세라비 작가님 그리고 이승욱 작가님이 함께 제기해 주신 원인론에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페미니스트 정책을 급격하게
시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 대표되는 또 미러링 등으로 대표되는 과덕하고 남성을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온라인상에서 과대표되는 이소업 작가님 표현에 따르자면 그러면서 좀 증폭되어 보여지는 측면들이 크다. 여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페미니스트 강단에 계신 전문가들 그리고 단체에서 좀 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진출하시는 이런 현상들이 목표가 되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잊혀지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시간에 대중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속도와 양으로 확산되어가는 성폭력과 남성, 여성 혐오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규정 어디까지인지 성차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발해해서 증폭되면서 그 사회 언론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일배 얘기하지 않는다. 남성 이야기할 때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그 입장을 가지셨다면 여성들이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한국 남자들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고 강간범이야. 강간 문화를 다 공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고 일관된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젠더 폭력 이게 바로 제가 성별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젠더 폭력이라는 개념 또한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폭력은 시급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시급한 거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받아들여라고 하는 목소리만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런 현상이 저는 20대 남성이 한정 짓고 싶지 않아요. 사실 20대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동의해 주시는 것대로 저도 일배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어떤 사안이든 그 입장에 서신 분들께서 오히려 더 말씀을 해주셔야 이 갈등의 폭이 좁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부장제나 남성 카르텔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여성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그걸 인정하는데 그건 매우 추상적이고요. 실제로 당직을 고르게 돌려서 해야 되는 이 문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그 추상적인 대의를 들이대면서 견뎌라라고 하는 건 안 되죠. 그것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될 거는 그런 뭐 페미니즘의 이념이나 가부장제라고 저는 그런 깊은 이야기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2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젠더 갈등의 현실, 현상 어떤 것이 도대체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국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할당제 등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개개의 남성 노동자 또는 직원들에게는 현실적인 부작용이나 불이익을 작용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포함하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사회 문화적인 인식의 문제 그리고 방송 언론의 문제 이 부분까지 한번 가능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성찰해 보니까 내가 성범죄더라 그때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는 하고 자기 성찰을 하셨잖아요. 저는 자기 성찰하는 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찰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타인에게 강요가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스스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인을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발언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될 단어라는 겁니다. 가해자라는 것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고무줄을 끊고 여자아이의 뭐 치마 속에 거울을 들이는 행위를 했던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나가 지금 선생님 그런 행동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평균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범죄와 범죄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그 여성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강간문화에 노출되고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남성들이 강간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공유해. 그런 사회라면 그럼에도 왜 강간범죄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사회 강간범죄율 낮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범죄율도 낮고요. 치안은 매우 안전한 사회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다만 여성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공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공포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실제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 라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인정하는 데서 같이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나 목표나 방향은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속보면 나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줄여야 하고 피해를 보호해야 하고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차원에 있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잠재적으로 가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남성들이 좀 더 조심하는 문화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을 좀 하자라는 입장. 아마도 해결책은 저희들이 몫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좀 더 제대로 만들고 경찰 등의 법집행 기관들이 좀 더 열심히 최선 다해서 전문적으로 성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답일 테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 양측에서 서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오해 여지가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앞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전반에 깔려있는 과연 현재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이 양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해외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여성 우대 정책, 할당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당제 얘기에서 성별임금격차 얘기까지 막 들어들었는데요. 그 위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텔레마케팅 노동자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어떤 노동이든 사실 위험하지 않은 노동은 없고요. 그 위험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구의역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그런 젊은 남성 노동자들 혹은 남성 노동자들이 처한 산재 사고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성 노동자 사망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 위험과 그 임금 격차를 줄여내는 그 위험 직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에서는 지금 좀 다른 얘기인데 따로 하고요. 할당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여성 정치인 지금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할당제 영역이 정치가 있죠. 비례대표 여성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이 공기업을 필두로 해서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까지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입 그 임원에 인센티브 방식으로. 네. 그런데 저는 이 할당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이런 불만이나 혹은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어떤 걸 좀 봤으면 좋겠냐면요. 그래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치 영역에서 여성 정치인이 할당제를 통해 들어와서 정치가 더 나은 정치가 되었는가라는 사실 데이터를 이제는 좀 말해야 될 때가 되었죠. 우리가 이 정도로 실시를 했더니 좋더라 라는 데이터를 좀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청와대 회의 장면 얘기하셨는데 청와대 지금 50% 선언했다가 30%로 낮췄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그다음에 문미호 그분이 계시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은 굉장히 공격받고 계시죠. 비판받고 연이은 인사 실패라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그 자리에 여성이라는 상대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한가 혹은 왜 필요한가라는 설득을 좀 더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따르지 않고 채워지면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객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여성이 있을 경우에 실제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도 해소 방안도 같이 얘기해야 되고요. 저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당제라는 용어보다는 그 직업별로 성비의 불균형을 좀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교육을 같이 받는데 동성일 경우에 훨씬 더 내가 털어놓기 쉽거나 호소를 하거나 이해받기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내가 만약 남자아이라고 쳐도. 근데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여교사가 대다수인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가지는 고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성이든 골고루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역할들을 보면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영역이 과연 어디인가 이런 논의부터 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후세대를 봐야 돼요. 후세대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 100%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사라질 거였으면 벌써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선옥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사회문화의 인식, 성차별 관련해서. 네, 저는 그 제도로서의 차별과 문화적인 관습으로 남아있는 차별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섞여 있어서 적어도 제도로서 차별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뭐 근대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제도로서는 그렇게 차별이 사라졌다 해도 실제로 문화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통념들이나 존재하죠, 여전히. 그런데 그것을 제도의 문제랑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제도를 새로 입안하거나 바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될 영역이 있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해라는 것은 분명히 범죄와 처벌의 영역의 용어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고 아무런 가해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넌 가해자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걸 저는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도로서 차별은 이미 정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도에 대한 요구가 끝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요구가 실제로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차별적인 제도인지라는 걸 검증할 기간과 검증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도 그런 의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정지원 쌤이 여성이라는 집단으로서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 한 집단으로 권리의 단위를 정체화하는 순간 그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는 집단,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분명히 많은 취약성들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인간은 저는 제가 여성이지만 여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라는 집단으로 들어가면 저는 피해자고 약자고 차별받는 자가 되지만 네. 저는 다른 제 정체성으로 나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과 상황이 있는데 네. 그걸 집단 하나로 규정해버렸을 때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권리의 단위는 개인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래서 그걸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선욱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여성이 겪는 위협, 뭐 여성은 밤길에 가기 위험한 이런 걸로 표현됐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강력범죄, 성범죄를 포함해서 피해자의 65%는 남성이고 성범죄를 제외하면 80% 정도가 남성이에요. 그럼 과연 남성은 그 밤길에 걷기 위협을 느끼지 않는가? 여성이 느끼는 위협보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피해자 구제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는 거의 대다수 여성 피해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여성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 단체가 있는 건 당연한데 피해자는 사실 남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그만큼 남성 피해 단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분들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정하고 상정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왔을 경우에 자신들조차도 그것에 대응할 매뉴얼이 사실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모든 시민이 똑같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사실 택시를 1대1로 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이 전 여성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남성들이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실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보편의 안전이 우리 사회가 보편의 안전도가 높아져야 그 안에서 여성의 안전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설득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성 피해 구제 기관이 아니라 그런 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때 의원님이 제도를 위반하실 거니까 성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요즘 같은 휴대폰 시대에 디지털 범죄 피해자가 얼마든지 남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을 상정하지 않고 그런 피해 구제 제도를, 지원 제도를 만들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성별을 특정하지 않은 피해자 구제와 지원 제도.
대신 거기에서는 많은 수 여성들이 부재를 받을 수 있겠죠. 미투 사태 이후에 미투 법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많은 법안들이 100여 개가 지금 줄줄이 입법 발의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네. 그런데 그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장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를 지금 이루어온 후에 지켰던 어떤 대원칙들이 그냥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여성을 위한다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 명분으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냥 막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혹은 입법기관이 지켜야 될 기본권의 문제, 그런 원칙의 문제라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좀 답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물론 발의를 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권이나 헌법이나 법원칙 위반되는 것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지침들이 적용될 때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죠. 이게 아니요. 문제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제가 네. 또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법무부에서 이미 공개하고 발표를 했지만 무고죄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미투 국면에서 워낙에 피해자들이 제2차 피해나 또는 역고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당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단 본안 사건에 대한 수사 이후에 그 다음에 무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무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건 위헌 요소가 아니에요. 없습니까? 그러면? 네? 그게 위헌 요소가 없습니까? 위헌 요소 전혀 없어요. 어째서 없습니까? 그거는- 근데 왜 그 미투에 해당하는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일방적인 폭로잖아요. 그렇다면 무고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고 수사를 합니다. 다만 권한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 위축을 받기 때문에 일단 권한 사건에 대한 진역을 가지고 나서 그다음 미투 수사를 고소 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해당 당사자가 가진 적시에 내가 원하는 수사를 받아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권리를 다 그대로 보장을 하죠. 그 다만 권리가 다 보장되면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너무 죄송한데 이 작가님 네. 제가 이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오늘의 토론의 부분, 존중에 대한 부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1대1 논쟁을 끌고 가시면 네, 그게 다음에 보장되잖아요.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제가 기회를 따로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때 토론 때. 네 오늘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기본권의 훼손이 되고 있는 정책들, 제도들,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투가 활성화되면서 같이 좀 이슈가 됐던 게 펜스룰이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유명하신 조지 패터슨이라는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에서 이게 물론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남녀가 같이 일한 게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혼돈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펜스룰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펜스룰의 개념을 오도한 가운데 하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일단 펜스룰을 의원님도 한번 잘못 발언하신 게 있는데 펜스룰이 직장에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당연히 차별이죠.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남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펜스룰은 철저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내가 어떤 성적인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자리나 혹은 관계를 피하겠다는 개인적인 선택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성별 갈등의 결과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펜스룰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미러링이라는 전략이 결국은 혐오의 총량을 높였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많은 여성 편향 정책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고 수사 예외나 이런 미투 법안들에서 가진 기본권의 훼손과 남성 일반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결국 남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펜스룰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그 개인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특정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토론 문화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항상 뭐 토론이라는 게 항상 뭐 뜨겁기도 하지만 근데 페미니즘 이슈만 나올 때마다 항상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솔직히 뭐 그런 발언도 잘못했다 생각해 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뭐 이런 식의 발언들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리고 또 뭐 모든 남성들은 또 잠재적 가해, 잠재적 강간부대 이런 식의 발언들도 물론 뭐 일리 뭐 무슨 말을 쓰면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성찰을 요구하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너는 너가 가해자야, 강간범이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이 토론에 참여할 격이 어떤 좀 부족해라는 식으로 어떤 그 장벽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 정보를 공유하고 틀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가르쳐주면서 서로에게 배우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페미니즘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은 어떤 말할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이 토론의 말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어느 쪽에서든 양쪽에서든 이게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참 어떻게 하면 바꾸실 수 있을지 그런 페미니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만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 전두환 소리 들으셨다면 뭐 김정은도 나오고 여러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양쪽 다 뭐 그런 식의 험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자격을 문제 삼아서 한번 취소된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는 그 표창원님 같은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당사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당사자라고 하긴 그런데 의견이 다름을 계속 확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도 뭐 계속 정수님하고 저하고도 계속 합의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동의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그 은하 선생님이 어디지? 북유럽에서 남성활동제를 시행했더니 일자리 임금이 높아졌더라. 그럼 중요한 건 임금이 높아지면 그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면 어떤 성별이든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우리가 합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자리가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속 마련을 하셔야 제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계속 한 발이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은하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그런 험한 말들을 하실 때 사실 지만원 전두환 이런 얘기 페미니스트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기 진영 안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와야지 서로 상대 진영에서 그 문제를 계속 삼으면 영원히 이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은하 선생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뭐 제가 어떤 진영이랄 거는 사실 없지만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저는 인신공격성 발언하거나 하는 건 반대하고 늘상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서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하여튼 이런 자리가 제가 아닌 다른 누가 나오더라도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표고님께서 말씀하셨던 1대1 토론 자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평온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충분할 정도의 뜨거움, 네,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중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신 질문도 충분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무슨 별로도 얻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분명히 확인이 됐고요. 인식의 차이도 있었고 시각의 차이, 현실에 대한 그런 판단의 차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진앙점과 목적은 같다는 것이 너무나 반갑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보편적인 휴머니즘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뭐 페미니즘의 목표 역시 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세상이라도 모두가 다 존중받는 것 목표는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이를 얼마나 더 좁힐 수 있을까가 숙제인 것 같고요. 그 숙제는 물론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이 뭐 끝이 아니고요.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고 또 기회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그리고 정책 당국에도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을 해드려서 어떤 분도 손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차별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